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저는 오기윤입니다. 세상에는 온기를 머금은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가깝고 익숙해서 자칫 잊고 살기 쉬운 단어, 네,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익숙하고도 낯선, 또 가장 사랑하지만 그만큼 또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걱정하기에 더욱 냉정해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가깝지만 멀기도 한,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로 기대하는 게 많아서일까요? 그만큼 서운한 감정도 들고요. 때로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는 가족 안에 들어와 있지요. 자, 어떤 엇갈린 길을 가더라도 결국 종착지는 단 하나. 네, 이 시대가 간직해야 될 유일한 희망, 바로 가족의 의미입니다. BTN 가족사진 오늘 함께할 분은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 방황하는 아들을 소리 없는 눈물로 붙잡아 주신 최춘식 의원님의 어머니와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사진 오늘 모실 손님은요, 40년 가까이 지역구인 포천과 가평에서 지역의 정서와 현안을 정말 살뜰히 챙기며 봉사해 오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춘식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또 가족사진이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나게 해주셔서 BTN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불심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불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불자이셨군요. 어쩐지 부처님 같은 온화한 미소가 굉장히 인상적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주변에서 엄지척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포용력 있는 성품,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최대의 장점이자 의원님의 강점으로 꼽힌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의원님께서는 어린 시절 또 어떤 성품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저는 이제 제 나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5남매인데 위로 형님 2분 계시고 누나, 그리고 저, 그다음에 밑에 이제 동생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무서웠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부터도 그랬지만은 저뿐만이 아니고 형님들이나 누나들도 어머니한테 뭐 말대꾸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아주 그 엄한 그런,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은 굉장히 엄한 그런 가정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서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기억만 있고요. 5남매를 그러면 어머니께서 홀로 키우시려면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는데요. 그러셨겠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39에 이제 혼자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나는 거는 오로지 자식들 5남매를 키워야 되겠다. 그거밖에는 이제 머릿속에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 갖춰진 거 없는 그런 가정에서 그걸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키도 자그마하신 분인데 여기 그 공사판에서 망치질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탁 근육이 생길 만큼 그렇게 해도 항상 우리 자식들에 대한 애착 하나는 그런 어머니가 없으셨죠. 근데 우리는 또 그 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고 살았고, 저희 형님도 그랬고 누나도 그랬고,
저도 네. 마찬가지였고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하고 집에서 행동은 너무나 저희들이 다르게 살았죠. 밖에 나가서 그러면 하는 쾌활해도 들어오면은 예. 어머니의 그 명령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것이든지 그 통제를 받았어요. 그런 아주 굉장히 엄한 상태의 가정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홀로 되신 몸으로 오남매를 또 예. 생계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또 바르게 키우려면 네. 예,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엄하신 예, 그렇죠. 그런 훈육으로 또 나타나지 예. 않았을까 합니다. 자,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을까요, 의원님? 엄마가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그러니까 예. 밖에 나가서는 박다가 또 집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이제 말을 잘 듣는 예, 예. 눈치 빠른 어린이였을 것 같은데 원래 성격은 어땠을까요? 성격은 전 아주 뭐 혈액형도 O형이고 음. 그 쾌활한 뭐 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네. 그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도 곧잘하고 네. 그래서 우등상도 타고 야. 뭐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그때 제가 자란 데가 충북 단양이거든요. 네. 근데 단양에도 중학교도 있고 뭐 고등학교도 있었지만 그때 저희들 시대에는 중학교를 이제 학과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는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좀 다르죠 그때는. 네네. 그런데 성적이 조금 나은 친구들은 저와 같이 해서 제천까지 이제 소위 말해 유학을 가는 겁니다. 중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네. 기차를 타고 등교를 하고 기차를 타고 이제 하교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매일. 중고등 예. 시절을 전부 다 전부 그렇게 그렇게 보내신 했어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중앙선 그 철도가 복선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연착이 잘 되는 거죠. 엄청 많죠. 예. 예. 그럼 7시에 와야 되는 차가 뭐 밤 11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 12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보다 더 늦었던 경우도 지금 기억에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되면은 거의 7시에 맞춰가지고 차가 오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이게. 지금은 이제 복선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서 갈 수가 있는데 네네. 그때는 차 한 대가 오면은 저기서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또 가고 이러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거죠, 이게.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뭐 밥 한 그릇 뭐 그때 좋은 밥이나 먹습니까? 보리밥이죠. 이게 먹고 나면은 기운 쭉 빠지고 아무리 젊은 나이라도 그렇게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늦었고 예. 또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성적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매일매일 그렇게 통학을 하면 당시에는 급식도 없던 시절이거든요. 도시락을 없었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싸주시고 그걸 들고 다니셨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전선에 거의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이제 형님이 그때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형수가 이제 그런 뒷바라지. 아, 형수님께서. 예, 예. 또 누나가 저 결혼하기 전까지 누나가 다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주는데 그것도 때로는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나 이제 도시락 가져가서 그거 먹고 저녁 시간이 이제 문제죠. 그렇게 차가 늦게 오면은 그렇네요. 보통 꼼짝 이제 꼼짝 예. 못 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돈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필요한 돈만 탔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부유한 집안의 우리 친구들은 차가 늦어도 괜찮아요. 돈 주고 뭐 사서 먹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때 우동 한 그릇을 그 역전에서 파는 게 아마 지금 생각 200원이었던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조차도 우리는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배가 많이 정말 고팠겠는데. 배고파져 진짜 배가 고파서 제가 그 인터뷰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수돗물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기진맥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공부를 잘 못하게 되고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좀. 배골턴 그 어린 시절의 추억 덕분일까요? 그 짜장면 당시에 네. 먹었던 짜장면. 그래서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예. 언제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짜장면 잘 먹습니다. 먹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짜장면이라고 하는 음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사치스러운 거였죠. 네. 그래서 뭐 외삼촌이나 또는 형님들이 어쩌다가 지나갈 때 불러가지고 한 그릇 사주면은 그날은 정말 운수가 대통한 날이고 네. 또 학교에 뭐 입학식이나 이럴 때
우리 뭐 어머니나 누나가 그 한번 사주는 거, 또 소풍 갔다가 끝나고 들어오면서 사주면 참 그거 맛있게 먹었던 기억.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무실에서 네. 우리 그 직원들하고 나가기 좀 저가 그러면 짜장면 먹자 그럽니다. 자주 시켜 드세요? 예. 혹시 직원분들은 질려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도 좋아하던데, 저거도. 자, 청소년기에 한창 반항을 좀 많이 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정신이 좀 번쩍 들게 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예, 어떤 사연일까요? 예, 이제 공부도 좀 덜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학교하고 좀 멀어지는 그런 감들이 자꾸 오게 되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머니가. 굉장히 야단 많이 치고, 혼도 내고, 그냥 늦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뭐 그냥 대단히 저한테 그 꾸중을 많이 하셨고, 많이 정말 몰아치셨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 아마 승급해서 바로 초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고등학교 3학년. 고3. 그때까지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난리치고 꾸중하시고 했는데, 언젠가 하루는 딱 들어가니까, 저는 당연히 들어가면서 오늘도 어머니한테 혼나겠구나. 이 생각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갔는데, 아무런 그런 말씀이 없고, 왔니? 아주 웃으시면서, 그렇게 잘 왔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가슴이 덜컥 펄럭 내려앉던가요? 야, 이건 이제 나를 이제 포기했구나. 그런 거. 아, 엄마가 이제 예. 나에 대한 기대를 안 하시는구나.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전에 내가 공부를 아주 못했던 그런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사실상 시기는 좀 늦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따라잡기 쉽지가 그래서, 않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재수를 시작했죠. 네. 그러고 나서 제 사정을 다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내가 정말 아깝게 떨어진 줄 알고 한 번 더 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 하고. 그때 생각한 것이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그때 해군의 기술, 그때는 하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부사관이라고 그러는데 기술 하사관 모집하는 그런 절차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뭐 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사, 상사 이렇게 달면서 이제 직업 군인으로서 사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려고 제가 선택한 게 지금 종로 상가에 가면 지금도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금성냉동학원이라고 학원 있어요. 야. 그 학원을 제가 가서 4개월간 수료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또 실습도 뭐 이렇게 용접 이런 거 다 하니까 또 그런 제가 손재주는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따라가고 해서 이제 진짜 그 군에 가야 될 때가 내가 신체 검사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는 제가 그 일을 해보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갔는데 가가지고 한 며칠 있는 사이에 광고가 TV에 그때는 흑백 TV였거든요. 광고가 뜨는데 육군 3사관학교 모집 광고가 뜨더라고요. 운명처럼 그 광고를 보게 되셨네요. 네.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근데 그 광고를 보고 생각든 게 내가 이 기술 하사관 가는 것보다는 어쩌면은 장교로 가는 게 내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좀 시험을 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시험 봤죠. 그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때요. 네네.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은 그 교본이라 그래요. 교본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교본. 제가 지금도 그 교본을 외웁니다. 16,831번인데 그 번호를 보니까 제가 아주 나쁜 성적으로 합격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좀 성적 순으로 그 성적 순으로 주는 거예요. 그 교본이. 예. 군번도 나중에 주어지는 게 성적 순으로 주거든요. 야. 근데 그 교본을 보니까 저는 뭐 몇 등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나쁜 성적이 아니고 상위권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비슷한 성적의 우리 친구들이 와서 응시를 하는 거지만
비율이 한 17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야, 엄청 나는군요. 네. 경쟁률이. 뭐 비슷한 그 성적이니까 거기서 이제 차이는 많이 안 나겠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정도의 그때만 해도 이제 그건 들어가면은 전혀 내가 학비 부담도 없고 그렇죠. 또 오히려 거기서 써야 될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세탁비 뭐 이런 거 품위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용돈이 그때 25,000원씩 나왔었어요. 또 나오고 별도로.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그 평생의 효도를 당시에 다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예, 어머니 많이 좋아하셨죠. 진짜 좋아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해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가는 길이 딱 정해지니까 네네. 그때는 참 편했습니다. 참 포천과의 인연 역시 군 생활하면서 맺게 되신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2년을 졸업을 하고 이제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첫 부임지가 어딘가 하면은 저 인제 원통 거기 강원도. 아주 험하다는데 예,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렇죠. 그 예, 인제죠. 예. 정말 거기 들어갈 때는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사는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거기 가니까 마을이 있고 다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가서 소대장 생활을 하고 네. 이제 80년도 초에 2월 달에 소대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육군 보병학 그러니까 광주에는 상무대라고 합니다. 거기 네. 보병학교 뭐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쪽으로 제가 전출을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3년 6개월 있고 또 거기서 이제 OAC 과정 그러니까 고등군사관 과정이라고 해요. 대위를 달고 그 이제 교육받고 올라온 게 서울 쪽에 남양주로 와가지고 네. 거기서 또 중대장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제가 간 데가 지금 살고 있는 포천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예. 포천은 제가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군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이제 거기 정착을 하게 된 건데 예. 그때 내려간 제 직책이 명시되는 대로 예비군 여기로 말하면 동대장인데 예비군 지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거기 내려가서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5급 사무관격이라고요. 5급 사무관입니다. 예, 동대장으로 지내시면서 이제 정말 지긋지긋했던 가난도 좀 벗어나셨고 예, 삶도 조금 안정 궤도에 올라서 이제 좀 편안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40대에 정치에 뛰어들게 되셨거든요. 예,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제가 있는 일대 포천 쪽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농사의 경지 면적이 굉장히 넓은 데입니다. 네. 한 사람이 농사 지면 10만 평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면적에 농사를 지으려면 그때만 해도 기계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썰해질 뭐니까 다 하고 모내기 하지만 그 외에 그 모판을 날라줘야 되고 또 거기다 실어줘야 되고 나중에 추수할 때 그 포대에다 담은 것을 누가 밖으로 내다 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이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제가 담당을 했죠. 군 병력을 협조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600만 평 되는 평야가 한 단지가 있는데 그때 거기 계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 냉정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벌판에 농사 반은 중대장이 짓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서로 이제 교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더 친목 또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되고 또 주변에서 우리 나이 많은 기관장들도 저도 또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의원이 계셨잖아요. 저 같은 의원들 기초의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하고도 많은 교류하다가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내 인생의 후반기는 나도 저런 일을 좀 하면서 지냈으면 그것이 보람 있겠다. 실제 하는 일도 차이가 없고요. 차이가 별로 없었죠. 예, 신분만 좀 달라진 게 아닌가요? 예, 기초 의원으로 그럼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를 하신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모님께 평생 약점을 잡혀 사신다. 사모님은 그닥 달가워진 않으셨나 봐요. 아마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배우자가 정치를 하라고 먼저 권유할 사람은 저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남편이 고집스럽게 한다고 하면은 따라가고 뭐 이런 거겠죠.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걸 좋아했지 정치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뭐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싫어하죠, 사실은. 그래도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하다 보니까 네. 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아, 참 오남매 홀을 단신으로 키워내신 그 누구보다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니. 76에 예, 먼저 떠나셨습니다. 참 속 끓이게 했던 아들이 입심양명하는 것은 못 보고 가신 셈이죠. 국회의원이 된 아들 모습 보셨으면 그 누구보다 참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요. 그 부분이 많이 좀 네. 가슴에 좀 한으로 남으셨을 것 같아요. 예, 기초의원 되는 것도 못 보셨어요. 한 번도 제가 이제 중대장 할 때만 그때 보셨고 저거 했지 그 이후로 제가 정치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네,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좋아하셨겠죠. 예. 혜견아, 아버지 없이 자라서 저렇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흐트러진 모습 안 보이면서 더욱더 엄격하게 자식을 키우신 어머님이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또 계셨기에 매사 또 신중하고 경청할 줄 아는 오늘날의 의원님이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어머니께 어렸을 적에 좀 편지 써보신 기억은 있으세요? 편지는 못 써봤어요, 제가. 뭐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한글을 모르고 자라다가 결혼하기 직전에 저도 그것이 이제 정말 저 같으면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머니 말씀이 그 한글을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하루 저녁을 딱 배우셨대요. 그런데 그거로 글을 쓰세요. 바로 쓰고 읽고 네,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예, 하룻밤 읽으세요. 만에? 그래서 와. 옛날 뭐 장화홍련전 같은 고담책 요만하게 나오는 게 그걸 밤이면 막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주시는 그런 어머니셨는데 글을 쓰시는데 정말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많이 맞춤법을. 하면 니은 히읗 받침이 아니라 그냥 네. 많이로 쓰세요. 이렇게. 네네. 그래도 의사소통이 그냥 되죠. 되죠. 그걸 놓고 굉장히 이게 명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명석함이 또 의원님께서 닮으신 게 아닐까요? 아들은 또 목의 유전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 예. 예, 이제 처음으로 쓰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예. 그런 편지인데 자,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최춘식 의원님이 어머니께 띄우는 어머니 전상서입니다. 어머님 전상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어머니께 이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 나이 39에 아버지를 보내시고 우리 오남매를 키우시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제 나이 3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로지 우리 오남매를 키우시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강원도 삼척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큰형님은 기차역에서 하역 작업에 종사하고 작은 형님은 승객들의 짐을 등짐으로 운반해주고 품삯을 받는 일을 했었지요. 누나는 어머니를 도와 공사장 인부들을 상대로 밥 장사를 하셨죠. 모든 식구들이 힘든 일을 하는데 저하고 동생만 편히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 거기 살다가 단양으로 이사 온 거 기억하시죠?
그때가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단양에 와서는 삼척에서보다 가정 형편이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어머니는 여전히 누나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형님들은 시멘트 공장의 노동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리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형님, 누나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자랐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엄한 훈육과 가르침 덕분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제천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로 전락하면서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제일 후회되는 시기가 고등학교 때 같아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후회가 됩니다. 근데 어머니, 제가 삼성한학교 있게 해서 첫 면회 오셨을 때 기억하세요? 몇 명 되지 않는 생도들이 있는데도 바로 코앞에 있는 저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셨죠. 그리고는 저를 찾으시고 저를 안고 그리도 우셨죠. 그때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이 아들에게 만족하셨던 거, 그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광주 상무대 근무할 때 아주 작은 단판간 하나 얻어놓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거 기억하시죠? 하루 종일 근무하고 퇴근해 들어오면 어머니는 아들이 반가워서 그날 있었던 얘기 하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 그때 저는요,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귀찮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은 많이 후회가 돼요. 그때 그 말씀을 좀 더 잘 들어드릴 걸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곤 합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2년 정도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모든 게 손에 잡히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2대 독신이시고 그러다 보니 집안도 없고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와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는 걸 본 건 어머니가 처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 없어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잘 해드리지 못한 아들 후회하고 있습니다. 꿈에라도 자주 보고 싶은데 요즘은 꿈에도 잘 보여주시지 않네요.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은 생전에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셨기에 분명 극락왕생 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을 다 적으려면은 제가 오늘 밤새도록 읽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 시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막내 아들 춘식 올림. 죄송합니다. 절절한 사무국의 마음이 많이 울컥한 순간이었습니다. 참 어머니와의 그 시간들을 굉장히 또 상세하게 되짚어 보셨네요, 의원님. 후회되시는 순간이 중고등 시절 방황했던 시간, 그리고 또 상무대 시절에 어머니와 또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있었나요? 그게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제가 그 상무대에 내려가가지고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말씀들은 참 많습니다. 상무대에 내려가서 제가 2월 달에 내려갔는데 7월 달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제가 교통사고서 왼쪽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밖으로 오픈이 돼가지고 뼈가 한 이만큼이 없어질 정도로 크게 다쳤거든요. 크게 다치셨네요. 그래서 제가 11개월, 만 11개월을 이제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광주 통합병원에. 그때 어머니가 이제 광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방을 그때 얻어 놓으시고 11개월 동안 제가 있는 병원을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병문안 오신 거예요. 항상 먹을 걸 또 만들어 가지고 오시고 해서 11개월 동안을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없이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셨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뒤로 같이 그 방에서 제가 살았으니까 한 3년 정도 살았죠. 그래서 그 기억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의원님 조금 분위기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가을 국감을 마치면서 국민의힘 선정 2023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 차지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일 우수의원 2차례 하셨고 또 주간 우수의원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관왕을 차지하게 되셨을까요? 그거를 목표로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국정감사라고 하면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거든요. 그전 1년 동안에 쓴 예산과 또는 정책, 이것이 정말 적절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잘해왔느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도출해서 전에 했던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 시행착오 있었다. 또는 예산도 이것은 너무 잘못 썼다. 이런 건 다 발췌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할 때 잘못 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너무 과잉 편성된 것도 삭감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증액을 시켜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여기다가 총력을 다 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런 이제 감사가 있는 전날은
정말 밤을 새우다시피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면서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자료 연구도 좀 많이 하고 우리 보좌관들도 많이 달달 볶았고 뭐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포천 가평 지역의 가장 중요하고 또 예. 시급한 예. 변화는 무엇일까요? 저기 포천 지역에 한 4개 정도 지금 제가 추려놓은 거는요. 그리고 가평 지역에 한 3개 정도 되는데 네. 골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안을 두고 있는 것은 경기 북부의 특별자치도를 신설하는 겁니다. 아, 경기 이게 북부 왜냐하면 특별자치도. 예. 경기도에 지금 현재 인구가 1,400만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너무 거대하면 나가는데 추진력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분할해 가지고 좀 단조롭게 만들면서 또 지역적 특성을 살려줘야 됩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네. 접경 지역에 맞는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입안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별자치도가 생겨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부대의 규모가 저도 군대 생활하다 나왔지만 부대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가지고 현재 그 남는 부대 공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시설들. 예. 예. 그래서 지금 포천 쪽은 육군단 부지와 그것이 부속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은 육군단이 폐지됐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네네. 우리는 국방부와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포천시로 이것을 돌려달라. 그래서 포천시가 그것을 기반으로 발전 일로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것은 이제 예, 예.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 뭐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만 포천이 그 철도가 없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양주 옥정에서부터 포천까지 철도 개설하는 거, 요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요건 이제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 제2 외곽순환도로가 포천을 거쳐서 예. 화도 쪽으로 나가는데 이건 12월 달에 이제 준공을 합니다. 아유. 그래서 그것도 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가평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접경 지역에 지정되는 것입니다. 접경 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인구 소멸 지역과 플러스가 돼 가지고 거기에 1가구 2주택에 종부세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혜택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그거는 꼭 추진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은 다 갖췄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GTX B 노선에 대한 가평까지의 연장,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춘천하고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목표로 가지고 있는 그 북한강을 위주로 한 관광 특구 지정. 특구 지정. 예. 그래서 예.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포천에 한 4개 정도, 가평에 한 3개 정도. 이것만 하면은 지역의 현안 과제는 아마 다 해결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쯤에서 가족사진 시그니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평가해보는 시간이고요. 지난 활동에 대해서 이제 100점 만점에 의원님 스스로 몇 점을 주고 싶으신지. 글쎄, 의정활동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모두가 다 만족하게 다 돌아가고 돼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을 테고, 네. 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다 하고 있고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거, 또는 내가 미처 착안하지 못한 거, 이런 거를 뺀다면은 한 뭐 8, 9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0점과 90점은 의원님 10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럼 후하게 좀 주실래요? 한 90점으로 주시겠습니까? 예, 아유. 그럼 나머지 10% 부족한 거는 남아있는 제 임기 기간 동안에 예.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이제 가족사진 함께 하시면서 뭐 다양한 가족 이야기들 함께 하셨는데요. 끝으로 혹시 가족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시간 드리도록 시간 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 제가 적어온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선 항상 나를 믿고 함께 해준 여보, 당신에게는 고맙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항상 본인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어요.
살아오면서 누가 풍파를 안 겪겠냐마는 그럴 때마다 당신이 나를 잡아주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당신의 내조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자라준 우리 딸, 이제는 너도 부모가 되어 함께 자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아버지를 믿고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다. 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아버지가 가는 길에 변함없이 믿어주고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버팀목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항상 고맙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나를 믿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어 정치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남다른 어려움을 느끼고 누군가의 손길이 오기를 바라는 이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앞만 보고 갈게요. 끝으로 우리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음에 고맙고 사랑해. 2023년 11월 14일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가. 야, 의원님 제가 박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두 통의 편지를 준비하신 분은 우리 최춘식 의원님이 최초이셨습니다. 아유, 존경하고요. 그 누구보다 가슴 따뜻함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또 정치 펼쳐주시길 저희 BTN이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바로 자식 키우는 것을 꼽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 부모에게 자식은 무수익 자산임이 분명하죠. 하지만 젊었을 땐 키우는 재미와 보람으로, 그리고 노년에는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됩니다. 자, 자식은 부모의 은혜로 살아가고요. 부모는 자식의 온기로 살아갑니다. 자, BTN 가족사진,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따뜻한 가족사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